안녕하세요. 바림소리입니다. 더디 세계문학 마음 나스메 소세키 지음 이은정 옮김 중 부모님과 나 1장 고향 집으로 돌아와서 제일 의외였던 점은 바로 아버지의 건강이 얼마 전에 봤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래 왔느냐. 그래도 졸업했다니 좋구나. 잠깐 기다려라. 얼굴 좀 씻고 올 테니까. 아버지는 정원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다. 낡은 밀짚 모자 뒤로 햇빛을 막기 위해 동여맨 얇고 지저분한 손수건을 펄럭이며 우물이 있는 뒤뜰로 돌아갔다. 나는 학교 졸업은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던 터라 예상 밖으로 기뻐해주는 아버지를 보니 괜히 미안해졌다. 졸업해서 좋구나. 아버지는 이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아버지의 기뻐하는 표정과 졸업식 날 밤 선생님 댁의 식탁에서 축하하네 라고 말하던 선생님의 표정을 비교했다. 나는 입으로 축하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속으로 깎아내리고 있는 선생님 쪽이 더 이상 좋을 게 없다고 기뻐하는 아버지보다 도리어 고상해 보였다. 나는 결국 아버지의 무지에서 기인하는 시골스러움에 짜증이 났다. 대학 졸업했다고 그렇게 기뻐할 일도 아닙니다. 졸업하는 사람이 매년 몇백 명이나 되니까요. 결국 나는 속에 담아두던 말을 뱉어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졸업했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다. 졸업한 건 물론 기뻐할 일이지만 내 말의 의미는 좀 다르다. 그걸 네가 알아준다면. 나는 아버지로부터 그 다음 말을 들으려고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별로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눈치였다. 그러니까 내가 좋다는 거다. 너도 알다시피 난 성한 몸이 아니잖느냐. 겨울에 널 봤을 때 어쩌면 서너 달이나 살 수 있을까 싶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오늘까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생활하는데 불편함도 없다. 게다가 네가 졸업도 해줬다. 그래서 기쁘다는 거다. 이렇게 잘 커준 아들이 내가 없어진 후에 졸업하는 것보다는 내가 건강할 때 학교를 졸업하는 쪽이 부모로서 기쁘지 않겠느냐. 큰 생각을 갖고 있는 네가 보기에는 겨우 대학 졸업한 정도로 기쁘다, 잘했다는 말을 듣는 게 크게 대수롭지 않겠지. 하지만 내 생각은 좀 다르다. 그러니까 졸업은 네가 아니라 내게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다. 알겠느냐? 나는 한마디도 못했다. 너무 죄송해서 그저 고개만 푹 숙였다. 아버지는 마치 당연한 듯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다. 내가 졸업하기 전에 죽을 것이라고 마음을 정하고 있었다. 그러니 내 졸업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는 생각도 못했던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게 느껴졌다. 나는 가방 속에서 졸업장을 소중한 듯 꺼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보여드렸다. 졸업장은 뭔가에 눌려서 원래 형태를 잃어버린 채였다. 아버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이런 것은 말아서 손에 들고 오는 것이다. 속에 심이라도 넣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어머니도 옆에서 거들었다. 아버지는 잠시 그것을 본 후 일어서서 도코노마로 가서 누구의 눈에도 금방 띄게 정면에 졸업장을 놓았다. 평소라면 바로 무슨 말이라도 했을 텐데 그때의 나는 평상시와 달랐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거역할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그냥 맡겨뒀다. 도리노코시로 된 졸업장은 좀처럼 아버지 마음대로 안 됐다. 적당한 위치에 놓으면 곧장 저절로 쓰러졌다. 2장 나는 어머니를 구석으로 불러 아버지의 병세에 대해 물었다. 아버지가 저렇게 정원에 나와 뭔가 하시는데 저래도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나 봐. 괜찮아지신 거 아닐까? 어머니는 의외로 담담했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숲과 밭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어머니는 이런 일에 대해 지식이 없었다. 나는 속으로 이전에 아버지가 졸도했을 때는 그렇게 놀라서 걱정했으면서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의사가 가망 없다고 했잖아요. 사람 몸만큼 불가사의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드네. 의사가 그렇게 심각하게 말했는데 지금까지 멀쩡하게 있으니까 말이다. 엄마도 처음에는 걱정이 돼서 가능하면 안 움직이게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네 아버지 성격 알잖니. 몸 걱정을 하긴 하는데 아주 똥꼬집이야. 당신이 괜찮다고 생각되면 내 말 따위는 들으려고도 안 해. 나는 이전에 돌아왔을 때 무리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수염을 깎던 아버지의 상태와 태도를 떠올렸다. 이제 괜찮아. 어머니가 너무 과장해서 말했구나. 아주 못 쓰겠어. 라고 하던 아버지의 말을 생각해보면 아주 어머니만 탓할 일도 아니었다. 나는 하지만 옆에서 주의는 줘야죠. 라고 작게 한마디 덧붙이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의 병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을 다 이야기했다. 대부분이 선생님과 사모님에게 들은 내용이었다. 어머니는 딱히 고마워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세상에, 똑같은 병으로? 가여워라. 몇 살에 돌아가셨다니, 그분은? 이라고 물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두고 직접 아버지에게 갔다. 아버지는 내 얘기를 어머니보다는 진지하게 들어줬다. 그래. 네가 말한 대로다. 하지만 내 몸은 내가 잘 안다. 내 몸 관리법은 오래 경험한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라고 말했다. 그것을 들은 어머니는 쓴 웃음을 지으며 거봐라 라고 했다. 아버진 속으로 각오는 하고 계세요. 이번에 제가 졸업해서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있는 이유도 그래서고요. 살아계신 동안 졸업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졸업장을 가지고 온 게 기쁘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한테는 그런 말을 했는지 몰라도 사실은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진짜 그럴까요? 아직 10년, 20년 정도는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가끔 내게도 불안한 말을 하긴 한단다. 오래 못 산다. 내가 죽으면 당신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혼자서 이 집에 있을 거냐는 둥 말이다. 나는 갑자기 아버지가 없어지고 어머니 혼자 남겨졌을 때 낡고 넓은 시골집을 상상해봤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안 계신 이 집에서 예전처럼 생활할 수 있을까? 형은 어떻게 할까? 어머니는 뭐라고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다시 이곳을 떠나서 도쿄에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어머니를 앞에 두고 선생님이 주의 주신 것, 아버지가 건강하실 때 받을 수 있는 건 다 증여받아 두라는 말이 불현듯 떠올랐다. 어쨌든 입버릇처럼 죽는다는 사람치고 일찍 죽는 사람 없으니까 안심하거라. 아버지도 죽는다 하지만 앞으로 몇 년 더 사실지 모르고 그것보다도 아무 말 없이 건강한 사람이 더 위험하다잖니. 나는 어떤 논리, 어떤 통계에서 나온 내용인지도 모르는 어머니의 진부한 말을 그저 듣고만 있었다. 3장. 나를 위해 새키양을 지어서 손님을 초대한다는 얘기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나왔다. 나는 집에 돌아온 당일부터 혹여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른다고 예상하고 은근히 걱정하고 있었다. 나는 바로 말렸다. 너무 떠들썩하게 하지 마세요. 나는 시골 손님들이 싫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최후의 목적으로 삼고 찾아오는 손님들은 무슨 일이든 생기기만 하면 좋다는 식의 사람들이었다. 난 어릴 때부터 그들의 자리에 끼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그러니 그들이 나를 위해서 온다면 내 고통은 한층 심해질 것이다. 나는 저 야비한 사람들이 와서 떠들썩하게 소란 피우는 것을 막고 싶었지만 부모님 앞에서 대놓고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너무 거창하다고만 주장했다. 거창하다 그러는데 전혀 안 그렇다. 평생에 2번 있는 일이 아니잖니. 손님 정도는 초대하는 건 당연하지. 그렇게 꺼리지 마라. 어머니는 대학 졸업을 마치 결혼인 양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안 불러도 되는데 안 부르면 또 뭐라고 하니까. 아버지 말씀이다. 아버지는 그들의 뒷담화를 신경 쓰고 있었다.
실제로 그들은 이런 경우에 자신들의 예상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으면 바로 무슨 말이든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다. 시골은 도쿄와 달라서 말들이 많아. 아버지가 말했다. 아버지 얼굴도 있잖니. 어머니가 한마디 거들었다. 나는 더 이상 고집 부릴 수 없었다. 두 분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절 위해서라면 하지 마시라는 것뿐이에요. 뒤에서 뭐라고 하는 것이 싫어서라면 그건 또 다른 문제고요. 두 분께 폐가 되는 일을 제가 왜 고집 부리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곤란하지. 아버지는 쓸쓸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가 특별히 널 위해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너도 세상의 도리 정도는 알고 있지 않니? 어머니는 여자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종잡을 수 없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게다가 아버지와 나 두 사람을 합쳐도 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얘기가 길었다. 공부를 시켜놓으면 일일이 따지기 시작하니까 문제야. 아버지는 이렇게만 말했다. 그러나 나는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아버지가 평소 나에 대해 품고 있는 불만을 다 알 수 있었다. 당시 나는 내 말투가 못됐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불평을 억지라고만 생각했다. 아버지는 그날 밤 기분을 바꿔서 손님을 언제 부르면 좋겠느냐고 내게 다시 물었다. 시간이 된다 안 된다 할 것도 없이 나는 그저 낡은 시골집에서 어슬렁거리다가 자다가 일어나다가 할 뿐인지라 아버지가 내게 이런 걸 묻는다는 것은 먼저 굽히고 들어오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온화한 아버지 앞에서 고집 부리지 않고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아버지와 의논해서 초대 날짜를 정했다. 그 날이 되기도 전에 큰 사건이 터졌다. 메이지 천황이 위독하다는 보도였다. 신문을 통해 일본 전국 각지로 전해진 이 사건은 시골집에서 다소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겨우 정한 졸업 축하연을 말끔히 정리해버렸다. 조신하게 있는 게 좋겠어. 안경을 쓰고 신문을 보고 있던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병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얼마 전 졸업식 때 예년과 같이 대학을 방문한 천황을 떠올렸다. 4장. 몇 안 되는 식구에게 오래된 시골집은 너무 넓고 적적했다. 나는 짐을 풀어서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그러나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었다. 현기증이 날 정도로 번잡한 도쿄의 하숙집 2층에서 저 멀리 들리는 전차 소리를 들으면서 한쪽씩 넘기는 편이 훨씬 긴장이 되어 기분 좋게 공부할 수 있었다. 나는 걸핏하면 책상에 엎드려서 졸았다. 어떤 때는 일부러 베개를 꺼내서 본격적으로 낮잠을 자기도 했다. 눈을 뜨면 매미 소리가 들렸다. 비몽사몽간에 이어지는 매미 소리가 갑자기 요란스럽게 귓속을 휘젓고 다녔다. 나는 가만히 누워서 그 소리를 들으며 가끔 슬픔을 가슴에 품었다. 나는 펜을 들어 친구들에게 짧은 엽서 또는 긴 편지를 썼다. 어떤 친구는 도쿄에 남아 있었다. 또 어떤 친구는 먼 고향에 돌아가 있었다. 답장이 오기도 하고 오지 않기도 했다. 나는 선생님을 잊지 않고 있었다. 3장 정도의 원고지에 잔글씨로 고향에 돌아오고 나서부터 이후에 내 이야기를 적어 보내기로 했다. 나는 편지를 봉할 때 선생님이 도쿄에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선생님이 사모님과 함께 집을 비우는 경우에는 기리사계 스타일의 쉰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가 집을 지켰다. 내가 예전에 선생님에게 누구냐고 물었더니 선생님은 누구인 것 같으냐고 되물었다. 나는 선생님의 친척이라고 착각했다. 선생님은 나는 친척이 없다네 라고 대답했다. 선생님은 고향 사람들과 전혀 연락을 취하고 있지 않았다. 내가 궁금했던 그 집을 봐주던 여자는 선생님과는 관련이 없었으며 사모님 쪽 친척이었다. 나는 선생님에게 편지를 보낼 때 문득 폭이 좁은 오비를 뒤에서 편하게 묶고 있는 그 여자의 모습이 떠올랐다. 만약 선생님 내외가 어디 피서라도 간 후 이 편지가 도착한다면 그 기리사계를 하고 있는 여자에게 선생님이 계신 곳으로 편지를 보내는 친절함이나 임기응변의 재치가 있을까 등등을 생각했다.
편지에는 이렇다 할 만한 내용은 적지 않았다. 나는 단지 외로웠다. 그리고 선생님으로부터 답장이 오지 않을까 기대했다. 그러나 답장은 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겨울에 돌아왔을 때만큼 장기를 두지 않았다. 장기판은 먼지가 쌓인 채 도코노마의 한쪽에 치워져 있었다. 특히 천황의 병세가 위독하다는 기사를 읽은 후 아버지는 뭔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듯 보였다. 매일 신문이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자신이 제일 먼저 읽었다. 그리고 읽고 나서 내게 왔다. 얘야, 이것 좀 봐라. 오늘도 천자에 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다. 아버지는 천황을 항상 천자라고 했다. 황송한 얘기지만 천자의 병이 내 병과 비슷한 모양이야.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의 빛이 역력했다. 그 말을 들은 나 또한 아버지가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는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괜찮으시겠지. 나처럼 하찮은 자도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아버지는 자신은 괜찮다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한편으로 언제 닥칠지 모를 위험을 예감하고 있는 듯했다. 아버지는 정말로 병이 두려우신가 봐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듯 10년, 20년 사실 생각은 없나 봐요. 어머니는 내 말을 듣고 당혹스러워했다. 장기라도 두자고 해봐. 나는 도코노마에서 장기판을 꺼내서 먼지를 닦았다. 5장. 아버지는 기력이 점점 약해졌다. 나를 놀라게 한 그 손수건이 달린 낡은 밀집 모자는 자연히 방치되었다. 나는 거무스름하게 그을린 선반 위에 놓여있는 그 모자를 볼 때마다 아버지가 안쓰러웠다. 아버지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동안에는 조심해줬으면 좋겠다고 걱정했다. 아버지가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예전처럼 몸을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버지의 건강에 대해서 어머니와 자주 얘기를 나눴다. 기분 탓이야. 어머니가 말했다. 어머니는 천황의 병과 아버지의 병을 연결지어서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기분 탓이 아니에요. 정말로 나빠진 거 아닐까요? 아무래도 기분 탓이 아니라 건강이 나빠지신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의사를 불러서 진찰을 받아보자고 말했다. 올여름은 너도 지루하지? 졸업까지 했는데 축하연도 못 열고 아버지는 저렇고 게다가 천황폐하도 병으로 역시 돌아오자마자 손님을 불렀어야 했는데 내가 돌아온 것은 7월 5일인가 6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내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손님을 부르겠다고 한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였다. 그리고 잡은 날짜가 그로부터 다시 일주일 후였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시골로 돌아온 나로서는 덕분에 탐탁지 않은 사교의 고통에서 구원받았지만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머니는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천황 서거 보도를 접했을 때 아버지는 그 신문을 손에 쥐고 라고 흐느꼈다. 천자님도 결국 돌아가셨구나. 나도. 아버지는 그 뒷말을 잊지 못했다. 나는 얇은 검정색 천을 사러 읍내로 나갔다. 그것으로 국기의 깃봉을 싼 다음 9cm 폭으로 천을 길게 잘라 깃대 끝에 매달아서 길 쪽으로 튀어나오도록 대문 옆에 비스듬하게 꽂았다. 국기도 검정색 천도 바람 한 점 없는 공기 속에서 축 처져 있었다. 우리 집의 낡은 대문 위에 있는 지붕을 이은 볏집은 훨씬 전부터 변색되어 옅은 회색을 띠고 있었으며 곳곳이 패여 울퉁불퉁했다. 나는 혼자 문 밖으로 나와서 검정 깃발과 흰색 모슬린 천과 그 안쪽에 그려진 빨간색 원과 지저분한 지붕의 볏집이 이루고 있는 조화를 쳐다봤다. 나는 예전에 선생님에게 자네 집 구조는 어떤가? 우리 고향과는 꽤 다른가?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다. 나는 내가 태어난 이 낡은 집을 선생님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다.
한편으로 선생님에게 보여주기가 부끄럽기도 했다. 나는 집으로 들어갔다. 내 책상으로 가서 신문을 읽으면서 멀리 도쿄의 상황을 상상해봤다. 일본에서 가장 큰 도시가 어둠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상상했다. 나는 그 어둠 속에서 움직여야 하는 어수선한 도시, 불안하고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한 점의 등불처럼 선생님 댁을 봤다. 나는 그때 이 등불이 소리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자연스럽게 휩쓸려 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잠시 후 그 등불도 갑자기 꺼져버리고 말 운명에 처해져 있다는 것을 결코 몰랐다. 나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선생님에게 편지를 쓰려고 펜을 들었다. 10줄 정도 쓰다가 그만두었다. 쓰다 만 편지를 갈갈이 찢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선생님에게 그런 내용을 써도 소용없다는 생각도 들었고, 지난번 경험상 아무래도 답장이 올 것 같지 않아서였다. 나는 외로웠다. 그래서 편지를 쓴 것이다. 답장이 오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6장 8월 중순경에 한 친구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지방 중학교에 교원 자리가 났는데 가보지 않겠냐고 적혀 있었다. 이 친구는 경제적 필요 때문에 적극적으로 취직 자리를 찾아다니고 있었다. 이 자리도 처음에는 자신에게 들어왔지만 더 좋은 자리가 나서 내게 양보한다며 일부러 알려준 것이었다. 나는 당장 답장을 보내서 거절했다. 지인 중에는 교사직을 무척 얻고 싶어하는 친구도 있으니까 그쪽에 얘기해보면 좋을 거라고 썼다. 나는 답장을 보낸 후 부모님에게 얘기를 했다. 두 분 모두 내가 거절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듯 했다. 그런 곳에 가지 않더라도 더 좋은 자리가 있을 게다. 나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두 분이 내게 과분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세상 물정의 어두운 아버지와 어머니는 막 졸업한 내게 어울리지 않는 자리와 수입을 기대하고 있는 듯 했다. 좋은 자리요? 요즘에는 없어요. 형이랑 나는 전공도 다르고 시대도 달라서 형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하지만 졸업했으니까 독립하지 않으면 우리도 곤란하다. 남들한테 당신네 두 아들은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뭐 하고 있냐는 말을 들었을 때 제대로 답을 못하면 나도 창피하지 않겠니? 아버지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의 생각은 넓고 오래된 고향에서 벗어날 줄 몰랐다. 고향의 누군가로부터 대학을 졸업하면 월급이 얼마 정도냐, 한 100엔 정도 아니냐는 말을 들어온 아버지는 자신의 체면이 구겨지지 않도록 막 졸업한 나를 어떻게든 취직시키고 싶어 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기에 넓은 도시를 근거지로 생각하는 나는 마치 허황된 것을 쫓는 이상한 인간이나 다름없었다. 솔직히 나 역시 비슷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내 생각을 명확하게 얘기하기에는 나와 너무 동떨어져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서 그저 잠자코 있었다. 네가 선생님 하고 따르는 분께 부탁 좀 해보지 그러냐? 이럴 때는 말이다. 어머니가 선생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엿보이는 언급이었다. 선생님은 내게 고향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 빨리 재산을 나눠받으라고 권했다. 졸업했으니까 취직 자리를 주선해줄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그 선생님이란 사람은 뭐 하시는 분이냐? 아버지가 물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내가 대답했다. 나는 훨씬 전부터 선생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얘기한 적이 있었다. 아버지는 그것을 분명 기억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니 도대체 이유가 뭐냐? 네가 그렇게나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뭔가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말이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며 빈정거렸다. 아버지의 생각으로는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라면
세상에 나가서 좋은 취직 자리를 얻어 일하고 있을 터인데 분명 건달이니까 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듯 했다. 나 같은 인간도 월급은 받지 않지만 그래도 놀기만 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이렇게도 말했다. 나는 그때까지도 잠자코 있었다. 네가 말하듯 훌륭한 분이라면 분명 뭔가 일자리를 찾아주실 거야. 부탁해봤니? 라고 어머니가 말했다. 아니요. 내가 대답했다. 왜 부탁을 하지 않는 거야? 편지라도 좋으니까 한번 보내봐라. 네. 나는 건성으로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7장. 아버지는 분명히 자신의 병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의사가 올 때마다 집요하게 질문을 해서 곤란하게 만들지는 않았다. 의사 역시 알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자신이 죽은 후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적어도 자신이 죽은 후의 집을 상상해 보는 것 같았다. 자식들을 공부시킨 게 좋은 점도 있고 아닌 점도 있구나. 힘들여서 공부를 시켜놓으면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안 하거든. 부모 자식 사이를 떨어뜨리기 위해 공부시키는 것이나 진배 없어. 형은 공부를 시켰더니 멀리가 있었다. 교육을 받은 나 또한 도쿄에서 살 생각을 하고 있었다. 자식을 키운 아버지의 푸념은 불합리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산 시골집에 홀로 남겨질 어머니를 생각하면 아버지 마음은 분명 편치 않을 것이다. 아버지는 집은 움직일 수 없다고 믿고 있었다. 그 속에 사는 어머니도 생명이 붙어있는 한 움직일 수 없다고 믿고 있었다. 자신이 죽은 후 수행하는 절간 같은 집에 어머니가 홀로 고독하게 남겨지는 게 아닐까 몹시 불안해했다. 그런데도 내게 도쿄에서 좋은 직장을 찾으라고 강요하는 아버지의 생각은 모순적이었다. 나는 그 모순이 이상했으며 동시에 그 덕분에 도쿄로 다시 갈 수 있게 되어서 기뻤다.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서 취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척이라도 해야 했다. 나는 선생님에게 편지를 써서 집 사정을 자세히 얘기했다. 혹여 내가 가능한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할 테니까 주선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선생님이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다. 또 들어주고 싶어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선생님이라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다. 그러나 이 편지의 답장은 분명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다. 나는 편지를 붙이기 전에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요. 한번 읽어보세요. 어머니는 예상대로 읽지 않았다. 그러니 그럼 얼른 보내려무나. 그런 건 남이 말 안 해도 알아서 하는 거란다. 어머니는 나를 아직 어린아이처럼 대했다. 사실 나도 나 자신이 어린애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편지로는 부족하죠. 어차피 9월이 되면 도쿄에 갈 거니까 그때 제대로 부탁해야죠. 그거야 그럴지도 모르지만 혹시 좋은 자리가 있을지도 모르잖니. 그러니까 빨리 부탁해두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야. 네, 일단 답장은 올 테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얘기해요. 나는 성실한 성격의 선생님을 믿고 있었다. 선생님에게서 답장이 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선생님으로부터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어딘가 피서라도 가신 거겠죠. 난 어머니에게 변명 비슷한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은 어머니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변명이기도 했다. 나는 억지로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라도 선생님의 태도를 변호하지 않으면 불안했다. 나는 가끔 아버지가 병환 중이라는 현실을 잊었다. 더 빨리 도쿄에 갈 수 없을까 하는 생각마저 했다. 아버지도 자신이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잊었다. 미래를 걱정하면서도 그 미래에 대한 조치는 하나도 취하지 않았다. 나는 선생님의 충고대로 재산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꺼낼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그저 시간만 보냈다. 8장. 9월 초순이 되어 나는 도쿄로 돌아가려고 했다. 나는 아버지에게 당분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돈을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여기에 이렇게 있는다고 아버지 말씀대로 취직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나는 아버지가 희망하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 도쿄로 가겠다고 말했다. 물론 직장을 구할 때까지만입니다. 라고도 했다. 나는 마음속으로는 일자리가 하늘에서 떨어지겠냐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정을 잘 모르는 아버지는 또 나와 정반대 상황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래, 그리 길지 않을 테니 어떻게든 한번 해보마. 그 대신 올해는 안 된다. 좋은 직장을 잡으면 바로 독립하거라. 원래 학교를 졸업한 이상 졸업한 다음 날부터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져서는 안 되는 거다. 요즘 젊은 애들은 돈 쓰는 것만 좋아하고 돈을 벌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것 같아. 아버지의 이런저런 잔소리는 계속되었다. 옛날에는 자식이 부모를 모셨는데 요즘은 자식이 부모를 뜯어먹고 있어. 같은 말도 했다. 나는 그저 아무 말 않고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한 차례 잔소리가 끝났을 즈음 나는 조용히 일어나려고 했다. 아버지는 언제 가느냐고 내게 물었다. 나로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았다. 날짜는 어머니하고 얘기하거라. 네, 그럴게요. 그때 나는 아버지 앞에서 의외로 얌전했다. 가능한 아버지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시골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아버지는 나를 또 붙잡았다. 네가 도쿄로 가버리면 집이 또 쓸쓸해지겠구나. 나와 어머니만 남으니까 말이다. 내가 몸이라도 건강하면 좋겠다만 이러니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나는 가능한 아버지를 위로하고 내 책상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나는 널브러져 있는 책들 사이에 앉아서 쓸쓸해하는 아버지의 태도와 말을 몇 번이나 곱씹었다. 나는 그때 또 매미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얼마 전에 들었던 것과 달랐다. 애매미 소리였다. 나는 여름의 고향으로 돌아와 찢어지는 듯한 매미 소리 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자면 이상하게 슬퍼지곤 했다. 내 비에는 언제나 이 벌레의 세찬 울음소리와 함께 마음속을 파고들었다. 그럴 때면 나는 꼼짝도 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응시했다. 내 비에는 여름에 귀성한 이후 점점 그 성질이 변해갔다. 유지 매미 소리가 애매미 소리로 바뀌듯 나를 둘러싼 사람들의 운명이 큰 윤회 속에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듯 했다. 나는 외로워하는 아버지의 태도와 말을 곱씹으면서도 편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는 선생님을 동시에 떠올렸다. 선생님과 아버지는 정반대라서 종종 두 사람을 비교하거나 연상될 때 함께 내 머릿속에 떠오르곤 했다. 나는 아버지의 거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혹시 아버지 곁을 떠난다면 부모 자식 간의 정이라는 점에서 미련이 남을 뿐이었다. 나는 선생님에 대해서는 아직 몰랐다. 이야기를 하겠다고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들을 기회가 없었다. 선생님은 내게 어둠이었다. 나는 꼭 그곳을 통과해서 밝은 곳까지 가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었다. 선생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내게 큰 고통이었다. 나는 어머니와 얘기해서 도쿄로 돌아갈 날짜를 정했다. 9장. 드디어 도쿄로 돌아갈 날이 다가왔을 즈음 분명 이틀 전 저녁이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다. 나는 그때 책과 옷을 넣은 고리짝을 끈으로 묶고 있었다. 아버지는 목욕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등을 씻겨드리러 목욕탕으로 들어갔던 어머니가 큰 소리로 나를 불렀다. 벌거벗은 아버지를 어머니가 등 뒤에서 안고 있었다. 방으로 옮겼을 때 아버지는 이제 괜찮다고 말했다. 혹시나 해서 머리맡에 앉아서 젖은 수건으로 아버지의 머리를 식히고 있던 나는
9시경이 되어서야 대충 저녁을 때웠다. 다음 날 아버지는 생각보다 기운을 많이 회복했다. 말리는 것도 듣지 않고 걸어서 변소에 가기도 했다. 이제 괜찮다. 아버지는 작년 말에 나를 향해 하던 말을 다시 반복했다. 그때는 말 그대로 괜찮았다. 나는 이번에도 혹시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의사는 조심해야 한다는 말만 할 뿐 속 시원한 얘기는 해주지 않았다. 도쿄로 갈 날이 왔지만 나는 불안해서 끝내 도쿄로 갈 생각이 일지 않았다. 아버지 상태를 좀 더 보고 나서 갈까요? 나는 어머니에게 의논했다. 그렇게 해주렴. 어머니가 부탁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정원으로 나가거나 뒷문으로 내려가거나 할 정도로 건강해 보일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고 가슴을 졸였다. 오늘 도쿄 가는 날 아니냐? 아버지가 물었다. 네, 연기했어요. 내가 대답했다. 나 때문이냐? 아버지가 되물었다. 나는 잠시 주저했다. 그렇다고 말하면 아버지의 병이 무겁다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가 신경 쓰는 걸 원치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내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미안하구나 라고 말하고는 정원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가서 바닥에 던져져 있는 고리짝을 쳐다봤다. 고리짝은 언제 들고 나가도 되도록 꽉 묶인 채였다. 나는 멍하게 그 앞에 서서 끈을 풀까 말까 잠시 망설였다. 나는 앉아 있다가 엉거주춤 일어났을 때처럼 불안정한 상태로 또 사나흘을 보냈다. 아버지가 또 쓰러졌다. 의사는 절대로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왜 저러실까?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들리지 않도록 작은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어머니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나는 형과 여동생에게 전보를 칠 준비를 했다. 자고 있는 아버지는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는 모양새는 감기 걸렸을 때와 비슷했다. 게다가 식욕은 왕성해서 끊임없이 먹었다. 옆 사람이 주의를 줘도 말을 듣지 않았다. 어차피 죽을 건데 맛있는 거라도 먹고 죽으련다. 맛있는 거라도 라는 아버지의 말이 해학적으로 슬프게도 들렸다. 아버지는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도시에 살고 있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 가키모치를 구워서 우두둑 우두둑 씹어 먹었다. 왜 저렇게 걸근거리나 몰라. 건강해지려나? 어머니는 낙담할 만한 상황에서 도리어 희망을 가졌다. 그러면서도 병일 때만 사용하는 걸근거린다는 옛말을 식탐이 있다는 의미로 사용했다. 백부가 병문안을 왔을 때 아버지는 백부를 붙들고서 돌려보내지 않았다. 외로우니까 더 있어달라는 이유였지만 어머니와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먹게 해주지 않는다는 불평을 하는 것도 목적 중 하나였던 것 같았다. 네, 여기까지 나스메 소세키의 마음, 중권, 부모님과 나 첫 번째였습니다.